지금 다음부터 이제 상대평가 한다고 발표는 됐습니다. 당장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청회 하고 중개보수 개편안하고 같이 하는데, 협회 동의를 받으려면, 협회에서 중개보수 좀 깎는데 동의하려면 그 대신에 앞으로 인원 많이 안 뽑겠다, 이런 걸 아마 조건으로,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만 상대평가해도 2차만 상대평가하겠죠. 지금 현재 올해 2차만 응시하는 사람이 2만 5천 명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떨어진다고요? 최종 합격자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2만 5천 명 보면 2차만 보는 분 중에서 한 절반이 떨어지고 나머지 1만 명 정도는 동차 합격자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들어가면 지금 나와 있죠. 통계가 2차만 보는 분이 2만 5천 명이라고요. 그 100% 합격해버리면 1, 2차 같이 보는 분들 합격할 사람 한 명도 없죠. 올해 2만 명 얼마 뽑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2차만 보는 분들도 통계가 절반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중개 실무에는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민법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민사특별법에는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272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신탁, 종중명신탁, 종교단체 명신탁은 명신탁에 해당됩니다. 단 배우자 명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죠. 원래 명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때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법률혼을 하게 되면 법률혼을 한 때부터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례가 있고요. 1번은 맞습니다. 그 2번에 있는 것처럼 종교단체, 종중, 배우자 명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은 있고 단 명신탁에는 해당됩니다. 1번은 명신탁에 아예 해당 안 되는 거고요. 3번도 말했잖아요.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요.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고요.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는 것은 오직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사실혼 보호되지 않고요. 민법에서도 사실혼은 상속되지 않죠. 그래서 3번 배우자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고요. 과징금도 부과 안 되고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4번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이거는 지금 판례를 2월 달에 바뀐 판례가 반영되어 있네요. 이게 이번에 2월 달에 판례가 바뀌었죠. 이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이자간 명의신탁을, 또는 다른 말로는 양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을 등기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또는 위명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모두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만약 처분을 했다면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분했으면. 판례는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그리고 또 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을 한 것이 당연히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어 불법 원인교부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명의 넘겨줘야 된다는 이야기. 신탁자한테 양자간, 이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4번, 이거는 4번 해설에 보면 바뀐 판례를 반영했죠. 최근 판례라고 적어놨잖아요. 최근 판례를 반영한 지문입니다. 4번 지문 좋네요. 올해 바뀐 거 반영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쌍무계약에서 반대금 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5년 이하 이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명의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인데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이 세 개는 5년 이하 이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 이전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5번이 틀렸습니다. 3년에 1억이 아니라 5년 이하 이전액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이하 이전액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명의수탁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입니다. 민법에서는 이 벌칙이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중개실무에는 벌칙마저도 출제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중개실무가 오히려 더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이 실명법은. 4번 또 보겠습니다.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갑이 신탁자는 자신의 명의의 부동산을 약정을 통하여 친구 을명의를 빌려서 을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지금 매도인은 누군지는 안 적어놨는데요. 지금 매도인은 누군지, 갑인지 을인지 안 적어놨고요. 신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습니다. 이게 3자간 명의신탁, 소위 등기 명의신탁이죠.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이고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이게 제3자는 정인가요? 누구 나와 있어요? 제3자? 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갑입니까? 명의 신탁자가 갑이고, 뭐 이거는 A나 이게 갑이고, 신탁자가 갑이고, 수탁자는 을. 그러면 제3자는 병이겠네요. 이 사람은 누군지 아직 안 나와 있죠. 여기 문제상은. 뭐 A나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1번, 명의신탁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봐야 돼. 민법의 그림이 마음에 들면 민법에서도 공부할 거 아니에요. 민법에도 그림 그리죠. 그림을 그려봐야 돼. 이거는 명의신탁은. 그림이 아마 민법에서는 어떻게 그리는지 제가 보진 않았는데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림이 형태는 조금씩 다르게 그리더라고, 선생님들마다. 1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등기도 무효이다. 맞죠? 등기 무효, 명의신탁 무효입니다. 2번, 을이 제3자에게 병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제3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고요. 3번, 갑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과징금은 100분의 30 확정 금액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죠.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하고요. 4번,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1년 안에 실명 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입니다.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고정금액입니다. 20%가 아니라 10%. 지금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농지법, 지금 이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개가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출제 안 됐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500만 원씩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왔고요. 이 실명법 시험에 나왔다고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2번만 부과하고요. 지금 농지법에서는 25%로 바뀌었다고 했죠. 20%에서 25% 뭐라고 했습니까?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 개별 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근데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주요 건축법을 위반하면 100분 50, 기타 건축법을 위반하면 100분의 10이죠. 그 100분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잖아요. 구체적 기준은. 그 이행강제금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올 거라고요. 공법하고 우리 중개실무하고 여러 개 법에 있으니까 이행강제금 꼭 비교 정리하고, 제가 프린터 내드렸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비교 정리 프린터. 그 20%를 25%로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가경이나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 지금 낮은 금액, 높은 금액 이런 게 나오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못 받으면 권리금은 현 임차인 권리금 평가에 가고 새로운 임차인 지급하려는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금액.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도 주택의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에서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 1.5% 중에서 그 높은 금액, 낮은 금액이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금액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인이 직접 산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이 직접 안 살면, 직계존비속이 안 살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손해배상 금액은 3개 중에서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실제 손해 입은 금액 또는 3개월 환산 월차임 또는 2년간 차액, 월세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렸으면 그 차액 2년분 환산 월차임 중에서 높은 금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지금 높은 금액도 있고 낮은 금액도 있으니까 비교를 해야 된다고. 비슷비슷한 걸 비교 안 하면 헷갈리니까요. 답 4번입니다. 20%가 아니라 처음에 이행강제금 1차 이행강제금 10% 부과하고요,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이 20%입니다. 또 1년 지나면. 그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명신탁자는 5년에 2억, 수탁자는 3년에 1억. 명신탁자뿐만 아니라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274페이지 5번입니다. 1번 이자간 명신탁, 이자간의 명신탁 약정, 이전형 명신탁 또는 양자간 명신탁이라고도 합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양자간이나 이자간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두 사람 간. 명신탁에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있는 것처럼 무효인데 해지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해지라는 것은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의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잖아요. 보험계약 해지한다, 임대차 계약 해지한다, 계속적 계약에서 해지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처음부터 무효니까 계약 성립이 안 되는데 해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그냥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거나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요.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계약 명신탁 또는 위명 명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신탁 약정 무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약정을 무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번도 맞고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무효합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다고 했죠. 지금 이거는 제3자가 아니라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입니다.
원래 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게 무효라고요. 여기 수탁자 명의로. 그러나 계약 한쪽 당사자가 명의수탁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소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요. 위명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위 3번의 경우 계약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 후 밑줄 치세요. 이 법 시행 후 명의신탁을 한 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매수자금하고 취득비용, 취득세 낸 게 있다면 취득비용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다음에 5번 횡령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자, 지금 조금 전에 한 게 보통 그림을 그리면 갑,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계약명신탁, 신탁자가 갑이고 수탁자가 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매도인이고요. 정의 제3자입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는 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만 유효하다고요. 아니면 무효입니다.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하고요. 명의신탁 약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입니다. 단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는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이거하고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 이거는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다.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을이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이게 MB 도곡동 땅을 MB 처남이 김재정 씨가 20억에 샀습니다. 이걸 그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나왔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 결과. 근데 신탁자가 누군지는 밝혀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안 밝혀지는데 이번에 밝혀지는지. 어쨌든 누군가가 돈을 대줬다고 20억. 근데 이걸 263억에 팔아가지고 세금 빼고 양도소득세 빼고도 20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갑신탁자는 대준 돈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이 뭐냐고요? 200억 돌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실명법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해가지고 이 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가 있다고 보면 상당하고, 그러면 아까 제가 법 시행 이후에 밑줄 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법 시행 전에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가 있다고 보면 상당함으로 200억 다 돌려줘야 된다고 판돈 다. 법 시행 이후에는 이게 불법인 줄 알고 했잖아요. 법 시행 전에는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왜? 민법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명의신탁 약정도 가능했어요. 옛날에 법이 없을 때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법 시행 이후에는 매수자금 금원만, 돈 대준 돈만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판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번은 답만 보겠습니다. 이 명의신탁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수탁자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주점유가 아니라고요. 모든 명의신탁 전부 다 수탁자는 등기부 취득시효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냥 그대로 내용만 암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죠? 주장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 20년인데 이건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했으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 자주점유가 아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다. 남한테 돈 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판례라고요. 이거는 7번 문제. 7번도 계속 나왔던 건데 틀린 건데 답 3번입니다.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항상 유효가 아니라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우리 중개실무에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법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어쨌든 이제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의 대상은 아니다. 모든 명의신탁 전부 다. 그게 이번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지만 민사상, 민법 750조,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판례가 제가 볼 때는 반사의 질서적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을 해야 앞으로 이런 짓을 안 하겠죠. 민법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면 불법원 임금을 못 돌려받잖아요. 근데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한 게 거의 한 문제 정도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276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민법에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중개를 해보면 가장 많은 게 주택임대차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그리고 뭐 주택매매, 상가매매 이런 게 되겠죠. 매매는 10건 하니까 매매는 3건을 안 넘어가더라고요. 한 달에 3건만 매매하면 돈 벌죠. 개업공개사가. 거의 월세 임대차가 많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중요하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276페이지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용도입니다. 공무상 용도가 아니고요. 세법도 사실상 용도입니다. 상가도 사실상 용도입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와 주택외가 다르잖아요. 그때 주택은 공부상 주택입니다. 우리 방문가 기본서에는 잘못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용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용도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계산해야 되지 주택외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외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 내장상.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전월세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되잖아요. 6월 1일부터.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 신고해요, 안 해요?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해야 되죠? 그 이번에 주택임대차 신고는 사실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면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이 주택 자금조달계획 할 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이니까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면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고요. 법인 취득해도. 또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도 주택법상 주택 아니죠? 그 생활형 숙박시설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주택이라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용도, 실제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이다.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건 주택이 아니다. 276페이지 2번이 시험에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주택, 상가 모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가 같은 거 보면 눈물의 폐업 처리해가지고 깔세라고 해가지고 한 3개월 미리 1,000만 원 주고 3개월 동안만 사용하고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런 경우는 최단기 존속기간 1년 보장해 줄 필요 없고 주택은 2년 보장해 줄 필요 없다고요. 뭐 대학생이 예를 들어서 4학년 2학기 때 딱 한 학기만 6개월만 살게 명백한 경우 6개월 체결했으면 2년 주장 못 한다고요. 이제 이 판례는 뭐가 있냐면은 모텔, 여관에 숙박계약, 장기투숙, 3개월 장기투숙했어요. 그래도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우리 호텔에, 모텔에 숙박하는 것도 임대차 계약이에요.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수익하면 그게 임대차죠?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대차. 대차는 3개가 있어요. 빌리는 거는 임대차, 사용대차, 금전소비대차 3개가 있어요. 민법에. 뭐 금전소비대차, 사용대차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금전소비대차, 우리 차용증 이걸
법정 용어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이렇게 적어요. 변호사한테 차용증 적으면. 금전 소비대차, 이게 임대차하고 금전 소비대차하고 가장 다른 게 뭐예요? 소비대차하고 가장 다른 게, 임대차는 원래 빌린 거 그대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임대차는. 사용대차는, 소비대차는 뭡니까? 다 숯불이는 돈, 원래 빌린 돈 그대로 안 돌려줘도 되잖아요. 똑같은 1억 빌렸으면 1억만 주면 되죠. 옛날 빌린 돈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소비를 하고 다 썼잖아요. 쌀을 한 포대 빌렸으면 빌린 쌀 그대로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먹고 없으면 다른 쌀 한 포대 주면 되잖아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소비대차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어쨌든 대차가 3개가 있는데, 임대차하고 사용대차는 구분하는 게 좋겠죠. 사용대차는 공짜로,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수행하는 게 임대차라고요. 3번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편면, 한쪽만 강행규정이라고,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에 위반된 것. 그럼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고요? 1년 계약 체결했으면 임차인은 1년 살 수 있고 임대인은 1년 만에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제 조카가 현업에 있는데 원룸 같은 거는 주로 1년 계약을 많이 한대요. 1년 계약을 많이 하는데 이게 법조문에도 없고 제가 판례도 못 봤는데요. 1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 6개월 지났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묵시적 갱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1년 6개월 됐다고 계약서는 1년 적었는데요. 그러면 이럴 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이내에 묵시적 갱신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잖아요. 3개월 이내에 돈 내줘야 되는지, 어차피 2년, 최단기가 2년이니까 2년 동안 돈 안 내줘도 되는지, 이게 엄청나게 분쟁이 많대요. 현업에서는.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바로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니까 돈 내줘야 된다, 2년 동안은 안 내줘도 된다, 뭘겠어요 답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이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까 그 공익 변호사들은 이거는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명확한 판례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뭐 주인 입장에서는 안 내주면 지금 소송하는 사이에 2년 다 지나가 버리겠죠. 현실적으로는 안 내주면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 없다, 뭐 다른 세입자 구하면 내주겠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소송하기는 어려워요. 몇 개월 동안 소송하면 기간 더 들어가 버리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지금 법무부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말할 수밖에 없죠. 자, 4번입니다. 우선 면제권. 그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우선 면제권은 확정일자를 아무리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뒤에 했다면 전입신고한 다음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죠.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1일 날 이사하고 1일 날 전입신고하고 2일 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2일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겨요. 근데 3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전입신고하고 1일 날 확정일자 받았다면 우선 면제 효력은 언제 생기냐고요?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건저당은 3일 날 있으면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건저당은 3일 날 설정했고 확정일자는 1일 날 받았고 이사는 3일 날 했고 전입신고는 2일 날 했다고요? 이거 우선 면제 효력이 언제 생긴다? 1일, 2일, 3일, 4일. 4일 오전 0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건저당 3일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만약 건저당이 4일이라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먼저 배당받죠. 이거는 4일 오전 0시고 건저당은 4일 오전 9시는 넘어야 되잖아요. 등기소 문은 열어야 등기하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건저당, 이게 같은 날, 이사하는 날 주인이 건저당 설정해버리면 건저당이 먼저라고요. 보통 하는 날. 그래서 이사하는 날까지, 만약 잔금을 1일 날 치르면 1일까지는 어떠한 권리 변동도 없기로 한다. 융자나 이런 거 팔거나 하면 안 된다. 2일 날 건저당 설정해도 건저당보다는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잖아요. 최소한 잔금 치르는 날까지, 입주하는 날까지는 일체 권리 변동 없기로 한다, 이런 걸 특이하게 많이 적더라고요, 요즘은. 4번이 틀렸습니다. 9월 9일이 아니라 9월 10일입니다. 전입신고를 9월 9일 날 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 2년 했는데 주인이 돈을 안 내줘서 2달 더 삽니다. 그럼 2달 더 살면 월세 내야 됩니까? 만약 월세라면 안 내도 됩니까? 돈을 안 내줘가지고 2달 더 사는데 월세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그 월세 내야 돼요. 결론은 돈 내야 된다고. 공짜로 있는 건 아니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내야 되지 공짜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 사용 수기했다면 그에 상당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1번 미등기 전세도 우리 동네말로 전세 이건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했으면 사실은 임대차잖아요. 근데 흔히 동네에서는 임대차란 말 안 하고 그냥 전세 이런 말을 하죠. 보증금만 있는 경우는. 그럼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된다고 말로만 전세잖아요. 등기된 전세권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아까 2번은 앞에서 했고요. 편면적 강행규정.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돼도 주인은 세입자 보고 나가라 소리 못하죠. 2년 동안은.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4번 대항력은 확정일자하고 상관없잖아요.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거기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을 뿐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습니다. (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상가는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되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상가는 금액과 상관없이 타워팰리스, 저 서초동 설해마을 이런 데 전세가 20억이 넘더라고. 20억, 30억 되는 게 많아요, 전세가. 그래도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상가는 서울에서 9억 넘으면 우선 면제 못 받죠. 확정일자 받아도. 확정일자 도장도 안 찍어줍니다. 상가는 9억 초과하면. 주택은 9억 초과하든 금액과 상관없이 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확정일자 받으면. 그 주택은 금액 상관없습니다. 상가만 이게 적용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앞에 했죠. 편면적 강행규정.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요. 3번도 앞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꼭 본인 주민등록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이사를 가려면 임차인 혼자만 가고 다른 가족들은 그대로 주민등록을 남겨놓으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전부 다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온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재임신고를 다시 하면. 5번 네, 월차임 전환율은 1할 또는 기준금리의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 밑줄 치세요.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는 0.5%죠.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낮은 비율 여기는 아까 높은 거 있었잖아요.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고 했죠. 여기 낮은 금액입니다. 자, 낮은 금액이면 예를 들면 1억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1억을 월세로 돌리면은 기준금리가 0.5% 더하기 2%니까 2.5%잖아요. 이거하고 1할이면 10%죠?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10% 하면 1할이 10%잖아요. 10% 하면 안 되고 2.5% 해야 돼. 2.5% 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250만 원 나누기 12달을 하면은
이걸 월세로 돌리면 한 달에 20만 8,334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월세로 돌리는 경우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요. 상가의 경우에는 일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를 초과할 수 없죠. 우리 암기 프린터에 다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아마 29번에 보면 있죠.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 9번은 답 2번이고요 10번 278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이거 1번 했잖아요. 이거 이사하고 재임신고하고 다 같은 날 다 이루어지면 뭐가 우선한다? 건저당권, 저당권이 우선한다. 물건은 당일날 즉시 당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일날이지 즉시 시각은 안 나오죠. 아침 9시에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한 거나 오후 5시에 한 거나 똑같죠, 순위? 그건 다르네. 등기인 경우는 다르네요. 물건은 순서에 따라 다르죠. 근데 확정일자를 오전 9시에 받았거나 건저당을 오후 5시에 했거나 이거는 순위가 똑같죠. 물건은 순위가 다르죠. 동순별접 같이 시작. 등기부 순위가 동구에서는 같은 갑구, 얼구에서는 순위번호, 별구에서는 접수번호. 어떻게 외웠다고? 뭘로 외웠는데 그러면? 뭐 문장으로 외우든 대가리를 외우든 외우면 암기하면 돼요. 이런 건 암기하는 게 낫죠. 동순별접,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그 같은 날이라도 다르잖아요. 순위번호에 따라서 같은 얼구에 순위번호 먼저 아침 9시에 가지고 먼저 등기된 게 우선이죠. 같은 물건인 경우에는. 근데 확정일자는 이게 시각이 확정일자든 저당권이든 등기한 시각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했든 오후 5시에 했든 확정일자 임차인하고 건저당 설정 등기는 동순입니다. 동순이. 만약에 대항력을 먼저 갖췄다면 시각이 나오진 않는다고. 확정일자 받은 시각은 안 나와요. 물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시각 나옵니다. 타임스탬프에. 근데 일반 계약서는 동주민센터에 가면 날짜만 나오지 시각까지는 안 나온다. 같은 날이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니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이런 게 저한테 현업에 있는 분들이 많이 묻더라고. 지금 반지한데 방 빼려고 하는데 지금 막 곰팡이도 있고 방을 빼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안 되니까 주인이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사이에 소문 들어보니까 다른 데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팔면 승계되잖아요. 임대인의 지위가. 그러면 새 주인한테 보증금 받아 나와야 되죠? 판례는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 팔면 계약 안 하겠다,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다, 돈 내달라 주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 바뀌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꼭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야 되는데 안 주면. 그래서 빨리 가압류를 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가압류돼 있으면, 잔금 치르기 전에 가압류돼 있으면 뭐냐 이거 말소하라고 돈 안 주려고 하겠죠, 매수인이. 빨리 가압류 같은 걸 해놓으면, 가압류는 소명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돈 받을 거 있다 이래버리면 해줘요. 입증할 필요 없거든요. 그럼 가압류 해놓으면은 등기부 떼볼 거 아니에요. 개업공개사가 잔금 치르기 전에. 그 잔금 치르기 전에 발견했다면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잔금 치르고 나면 사실 받아내기가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소송하고 해야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디귿, 최우선 면제는 주택이든 상가든 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다가구 주택, 원룸 주택, 방이 20개입니다. 방이 20개인데 보증금이 만약에 가령 2천만 원씩, 보증금이 2천만 원씩 20개입니다. 그러면 4억입니다. 최우선 면제 받을 게. 근데 이 건물이 경매에 4억에 낙찰됐다고요? 그럼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남는 돈 하나도 없죠? 그러면 낙찰된 금액
4억 중에서 2억만 떼가지고 최우선 면제 준다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물론 구체적으로 판례는 보면 이 낙찰 금액이 아니라 낙찰 금액에서 경매 집행 비용은 공제한 금액, 실질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의 2분의 1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디귿은 맞습니다. 리얼 틀렸죠. 묵시적 갱신인데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세입자가 해지 통과하면 3개월 지나면 주인 돈 내줘야 되지만, 주인은 또 최단기 존속 기간 2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상가는 1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1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